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마음성장 유튜버 써니즈의 답을 찾는 시간, 1일 1답, 투자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써니즈 전성희 지음, 명진서가에서 펴낸 책입니다. 써니즈, 전성희. 마음성장과 치유에 관한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이다. 그가 운영하는 써니즈 함께 성장 채널은 11만 구독자와 1,800만 이상의 누적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하루에 하나씩 답을 찾는 마음으로 하루에 하나씩 영상을 업로드한 그는 상처가 이끈 치유 본능 때문에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였고, 현재 많은 이들의 마음 성장과 상처 치유를 돕는 가이드와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물질계와 정신계의 균형을 이뤄 마음 공부와 돈 공부의 균형을 이루는 일을 자신의 인생 목표이자 채널의 목표로 삼은 그는 첫 책 1일 1답을 통해 삶을 신뢰할 수 없는 지점에서 출발하여 삶을 신뢰하게 되는 지점에 이르는 자신의 여정을 진심을 다해 보여준다. 더불어 투자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프롤로그. 상처는 질문을 만든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 사람. 자신에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 번째에 해당한다. 상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다.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도 결국 믿게 되는 순간이 오고야 만다. 나 역시도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았을지 모른다. 아마도 영혼이 품고 있는 의미를 못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모든 상처에는 치유 본능이 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치유 본능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왜 그래야 하는데? 이유가 뭔데? 매일 그렇게 묻는다. 질문에 덫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답을 찾는 일을 포기하거나 근원으로 가는 길을 찾아 헤매기도 한다. 질문의 끝에서 근원으로 가는 길을 찾았을 때 그곳은 집중팔구 마음 공부로 가는 길로 이어져 있다. 마음 공부도 외국어 공부와 다를 바 없다. 어느 날 문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닥친다. 취업을 위한 스펙이 필요 없거나 외국인들과 교류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굳이 외국어 공부에 열을 올릴 필요는 없다. 물론 호기심이나 지적 욕구가 생겨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극소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국어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 비로소 공부를 시작한다.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다. 상처가 없거나 삶에 대한 질문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 행복하거나 평화로운 상태라면 굳이 해야 할 필요를 못 느낀다. 반드시 하면 안 되는 이유나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인생에는 다양한 상처들이 존재한다. 그 상처가 감당할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남이 볼 때는 별거 아닌 일처럼 보여도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인 일일 수 있다. 반대로 남이 볼 때는 엄청난 일로 보여도 자신은 감당할 만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상처가 갖고 있는 치유 본능에 따라 마음 공부와 운명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내 경우가 그렇다. 일부러 작정하거나 의도한 적은 없지만 어느 날 주위를 둘러보니 마음 공부의 항복판에 서 있었다. 마음 공부의 최종 목표는 내 마음을 자유자재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는 마음 공부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지만
삶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행복과는 먼 반대편에 가 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 우리를 행복과는 먼 곳으로 떨어뜨려 놓았기 때문이다. 마음 공부는 행복과 가장 가까운 곳에 내 마음을 가져다 놓도록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젊었을 때 마음 공부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짧은 인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스승으로부터 배운 실험.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너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비유를 사용해 이렇게 답할 수 있다. 여러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을 매일매일 정성껏 쓸고 닦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는 써니즈 함께 성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열어놓고 매일 하나씩 영상을 올리며 마음 공부를 통해 답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길을 서로 연결시키는 일을 한다. 그 길은 상쾌하고 청량한 길이어야 하기 때문에 매일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쓸고 닦아야 한다. 그러다 혹시라도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빗자루와 걸레를 내려놓고 대신 짐을 들어다 주기도 한다. 사실 나는 실용을 추구하는 인간형이다. 높고 깊은 이상의 세계는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공부가 내게 현실적인 이익을 주지 않았다면 아마 중간에 때려치우고 말았을 것이다. 물론 그런 행동의 결과로 마음이라는 감옥에 갇혀 행복이나 평화로운 삶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살았을 것이다. 실용을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 공부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다. 핵심은 마음을 관찰하는 것과 내맡김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 두 가지를 행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그냥 한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보는 것이다. 아마도 그런 행위의 실용성이 증명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를테면 돈 문제 같은 것이다. 돈 문제로 골치 아픈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 문제의 답 역시 결국 돈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마음 공부에서는 다른 사실이 있다고 말한다. 나는 이에 의문을 갖는다. 마음 공부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마음부터 지켜보라고 한다. 그러면 돈 문제가 생겨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 갚아야 할 대출금은 많고 그조차도 한도가 차서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돈을 벌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게 먼저일까? 아니면 마음 공부에서 배웠듯이 마음을 관찰하고 들여다보는 게 먼저일까? 과연 어떤 것이 답일까? 나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마음 공부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책을 소개해왔다. 나 역시 그 책들을 읽으면서 위대한 스승들을 만날 수 있었다. 또 카메라를 들고 직접 빛나는 스승들을 찾아가 인터뷰하는 지극한 복을 누리기도 했다. 이렇듯 빛나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첫 번째 스승으로 꼽는 분은 마이클 싱어다. 나는 그의 책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처음 입문했다. 따라서 내게는 그의 가르침이 가장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내가 그를 첫 번째 스승으로 따르게 된 이유가 있다. 그는 깊이 있는 영성가이자 성공한 사업가였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불필요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안 된다는 무의식적인 신념이었다. 이 신념이 돈을 벌고 싶다는 내 실용적 욕구와 부딪히면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한동안 방황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이클 싱어를 알게 된 후로 그런 방황을 끝낼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대로 살았다면 두 분야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내려놓고 삶이 데려다주는 것들을 온전히 수용하는 내맡기기 실험 덕분에 두 분야에서 모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나는 눈이 번쩍 뜨였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처음으로 누군가 갔던 길을 따라가 보고 싶은 용기가 생겼다. 그래서 나는 그의 가르침에 따라 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응하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돈 문제가 발생하면 오버하지 않는다. 오버라는 표현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오버한다는 것은 실제보다 그 감정을 키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레발을 치거나 호들갑을 떨거나 의기소침해지는 일은 모두 감정의 오버에 해당한다. 이는 나를 둘러싼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먼저 자연스러운 흐름이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지점에서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 첫 번째 스승인 마이클 싱어는 문제라 여겨지는 상황이 닥칠 때마다 계획한 답과 삶이 알려주는 답 중에 어떤 답이 더 믿을 만한지에 대해 평생에 걸친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열심히 생각해서 결론을 내린 답보다 삶이 가져다 준 자연스러운 결론에 따랐을 때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창의적인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결과를 목격했다. 그래서 나도 그의 방식에 따라 실험해 보았다. 정말 같은 결과를 얻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말 그랬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를 실제로 목격하고 경험했다. 전업 유튜버로 활동하다 보니 매월 수익이 일정치 않았다. 회사 다닐 때 월급의 3분의 1 수준일 때도 있었고 월급의 1.5배를 버는 때도 있었다. 그래서 매월 지출해야 하는 대출 이자와 각종 세금, 생활비, 아버지 용돈, 카드값 등을 다 계산해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달도 생겼다. 그럴 때마다 마이클 싱어의 실험을 떠올렸다. 그리고 나도 똑같이 그 실험을 따라했다. 이 실험은 의외로 간단하다. 어떻게 돈을 구할까? 또는 이번 달에는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더라도 조급하게 마음먹지 않고 일단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은 채로 그냥 지켜보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계획을 세우려고 모였던 에너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힘을 불어넣으면서 내 안에 더 큰 에너지가 나온다. 그 결과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계획은 이때 세워도 된다. 어떤 때는 사뒀던 주식이 예상외로 올라있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광고 제안이 들어올 때도 있었다. 친구에게 빌려주고도 못 받을 거라 포기했던 돈이 갑자기 들어와 나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모두 내가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더 신기한 것은 딱 필요한 타이밍에 딱 필요한 만큼의 액수만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유튜브 구독자와 조회수는 꾸준히 늘었다. 2019년 8월 퇴사한 이후 9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간혹 발생했던 돈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식으로 흘러갔다. 결국 첫 번째 스승을 따라하기로 한 실험은 대성공이었다. 치열한 현실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얻었으니 마음 공부에서 가장 울퉁불퉁한 언덕 하나는 넘어선 것 같다. 1일 1답. 나는 하루에 하나씩 답을 찾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든다. 함께 성장이라는 채널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성장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에서 삶에 대한 불신이 정화되면서 점점 더 삶 자체를 신뢰하게 되었다. 행복할 자격이 없다는 무의식이 만들어낸 나의 상처는 치유 본능으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고 있다. 안전한 곳에 이르고 나니 비로소 다른 이들의 상처가 보였다. 이제 카메라의 줌 기능처럼 더 당겨서 그들의 상처를 더 가까이 보려고 한다. 파트 4. 알려고 하지 마라. 그냥 경험하라. 인트로. 가슴을 따를 때 치유가 일어났다. 머리와 가슴이 다른 시그널을 보내면 가슴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지나고 보니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 엄마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대구에 있는 학교를 선택한 것은 그곳에서 나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해주는 좋은 선배들을 만나는 치유의 기회로 연결되었다. 머리로 하는 선택이었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수도권 학교로 갔어야지. 대구로 가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가슴이 나를 대구로 이끌었기에 군말 없이 그 길을 따랐다. 거기에서 나는 평생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다 받았다.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때 내가 알게 된 것은 가슴을 따를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었다. 어설픈 창업에 실패한 후 나는 다시 취업을 했다. 대전에 있는 디자인 회사였다. 준비 기간을 갖고 유명한 기업에 도전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 작은 회사가 끌렸다. 성장할 것 같은 회사라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건 순전히 나의 촉이 발동된 것이지 결정에 도움을 받을 만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었다. 대표님이나 실장님도 나의 창업 경험을 인정해 주셔서 길을 펴고 일할 수 있었다. 나는 그 회사에서 사업을 성장시키는 많은 요소들을 배우고 습득했다. 입사한 지 5년이 되자 입사할 당시 마트 전단을 디자인하던 회사는 사업 다각화로 출판과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 분야까지 진출했다. 내가 입사할 때는 연매출이 10억 원이 채 안 됐는데 이제는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커졌다. 5년 만에 100배 성장을 이뤘으니 주식으로 치자면 대박이었다. 나도 거기에서 목표를 달성했다. 작은 회사에 들어가 회사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고 그 중심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신규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력을 관리하는 요령은 물론 리더와 관리자, 그리고 직원 간의 역할과 조율에 대해서도 배웠다. 일주일에 평균 70시간 넘게 과도하게 일하면서도 신나서 일했다. 신나게 일하는 사람은 말릴 수 없다. 경영진과 아무런 인맥이 없이도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열정과 시간을 갈아 넣은 덕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모두 얻을 수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면 잘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었고, 눈에 보이는 것은 대출금 청산과 회사의 여자 후배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이었다. 이 두 가지가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한 가지 더 있었다. 야식과 운동 부족이 겹쳐서 20kg나 체중이 늘면서 그로 인해 뱃살이 생긴 것이었다. 퇴사 후 고민의 과정을 거친 나는 유튜버가 되는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것도 부업이 아닌 본업으로 말이다. 큰 그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단지 이번에도 가슴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기로 했다. 어디로 이끄는지 몰라도 처음 가보는 길인 것만큼은 확실했다.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니 마음 공부라는 거대한 평원이 나왔다. 그 크기와 넓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나를 관찰한다는 낯선 체험. 본격적으로 마음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다. 해보지 않던 일이고 가보지 않은 길이다. 처음부터 충격이 몰려왔다. 마이클 싱어의 대표작인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였다. 책에는 머릿속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떠드는 목소리인 생각은 내가 아니라는 구절이 나왔다.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표현이었다. 헐, 생각이 내가 아니라면 무엇이 나라는 건지 하는 생각이 지나가면서 문득 처음 경험하는 기분이 느껴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지켜보는 의식과 언어의 형태로 머릿속 소리에서 들려오는 생각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분리되는 것을 경험한 것이다. 이게 뭐지?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 확실히 생각을 지키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 순간 전에는 내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곧 나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래서 그 어떤 이상함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생각과 그 생각을 지켜보는 무언가가 분리되는 체험을 하는 순간 나라고 알고 있던 모든 개념이 무너지는 것을 같이 경험했다. 모든 것이 온통 혼란스러워졌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은 자동적으로 떠올랐다. 확실히 생각은 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의식하지 않을 때도 자동으로 떠오른다. 그래서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보니 생각뿐만 아니라 몸의 감각과 행동들도 분리된 상태로 관찰이 가능했다. 관찰이 가능한 것들은 모두 대상이었고 그 대상을 관찰하고 있지만 관찰되지 않는 주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상하긴 하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여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더 이상했다. 관찰하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 일은 필름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경험이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 나라고 믿었던 것들을 곰곰이 관찰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 나는 내가 알고 있던 나라는 인간에 대해 그동안 1%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다. 항상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한다고 믿었지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 카톡 소리가 나면 무조건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라든지 키보드로 글을 쓰다가 잠시 생각하느라 멈춰 있어도 손가락은 치는 신용만 하면서 멈추지 않는 것. 고기 반찬을 먹을 때는 말수가 적어지면서 고기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관찰을 계속하자 감정들도 관찰할 수 있게 됐다. 전에는 화가 나면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 감정과 하나가 되어 화가 나는 생각들을 했는데 이제는 화가 나거나 슬픔이 올라오면 몸에 반응이 오더라도 생각은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고 지켜보는 주체로서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 화가 올라오는구나. 욕을 내뱉고 싶은 욕구도 함께 올라오네. 이렇게 관찰을 계속하자 올라오던 감정들도 왔다가 금세 사라졌다. 생각들도 왔다 가고 심지어 목이 물린 자리에 따갑고 가벼운 느낌마저도 왔다가 가버렸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데 고집스럽게 변하지 말라고 꽉 잡고 있는 것들도 나타났다. 행복하길 원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채로 결핍을 붙잡고 있었고 이미 지나간 일들인데 상처로 남았다면서 봐줄 때까지 놓지 않고 있었다. 어떤 것들은 알아차리는 동시에 문제가 해결되는 신기한 일들도 일어났다. 평소 같았으면 여자친구와 한바탕 감정 싸움을 했어야 하는 일들도 내 감정을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상대방의 감정이 풀리기도 했다. 물론 알아차리더라도 끈질기게 붙어있는 감정이나 신념들도 있었다. 이런 끈질긴 것들은 어찌해보려 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 그보다는 잊어버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관찰하고 있으면 그때그때 꼭 필요한 일들이나 해야 하는 일들이 나타났다. 마치 자동으로 삶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이 감정이 너무 신기해서 관찰자, 주시자, 알아차림이라고 불리는 이것에 대해 내가 경험한 것을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 업로드하기도 했다. 영상을 본 대다수의 구독자들이 공감해 주셨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것도 진정한 나는 아니라는 댓글을 남겨주셔서 지금 내가 이 상태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해주셨다. 경험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댓글을 통해 배우는 모든 과정이 저절로 일어나는 일처럼 전부 다 자연스럽다는 느낌이 있었다. 마음 공부의 시작은 흥미로웠다. 감정 버튼이 자동으로 터치되다. 여자친구가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를 보러 가자고 했다. 어차피 데이트라는 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니 재밌을까 재미없을까는 전혀 따지지 않고 따라 나섰다.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 엘사의 동생 안나가 동굴에 혼자 남겨진 장면에서 갑자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기 시작했다. 누구나 눈물을 흘릴 만한 슬픈 장면은 아니었다. 온전히 나만의 특수한 경험 때문이었다. 혼자 남은 상황이 나의 눈물 버튼이어서 자동으로 눈물샘이 터지게 된 것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거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눈물이라니. 옆에 앉은 여자친구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 상태라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트릭을 썼다. 나를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알게 된 사실 하나는 내가 자동 감정 버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특별한 감정 버튼은 사람마다 포인트가 다르다. 과거에 압도적인 감정을 느꼈던 경험을 했고 그 감정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현실에서 그와 비슷한 맥락의 상황이 발생하면 무의식적으로 그때의 감정이 올라오곤 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은 서서히 잊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이런 상황이 오면 이런 감정이 올라온다고 규정해 버릴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의 뿌리를 추적해 들어가 볼 수도 있다. 몸이 아프면 고통을 통해 신호를 보내듯이 마음도 감정으로 신호를 보낸다. 흔히 말하는 슬픔, 분노,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진다면 마음이 자신을 들여봐 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피하지 않고 직접 대면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 나를 관찰해 보니 보통 이런 감정들을 느끼지 않기 위해 피하거나 억누르는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고 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나만의 감정 버튼이 눌러지는 상황으로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몰고 가서 그 상황이 벌어지면 반대로 그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었다. 처음 이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던 것은 돌아보니 비슷한 상황이 내 삶의 하나의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주기적으로 같은 맥락의 상황이 벌어졌고 같은 감정을 느꼈고 또 그 감정을 피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친해지고 더 깊은 관계가 되려고 하면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먼저 상대를 피하거나 거리를 유지했다. 지금까지 사귀었던 이성 친구들과의 이별은 대부분 내가 먼저 피하면서 벌어졌다. 왜 그랬을까?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상상하다가 버림을 받고 외로움과 슬픔을 느끼기 전에 스스로 피해버리는 길을 택했기 때문이었다. 무의식적으로 헤어질 상황을 찾고 있다가 결국 찾아내는 일이 많았다. 그렇게 이별의 상황을 만들고 버림받을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찌질한 일을 반복했다. 그런데 이 찌질한 패턴과 감정은 무엇을 들여다보라는 신호였을까?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 먼저 배신하는 행동은 오래된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혼자 남겨진 경험을 다시 하고 싶지 않았다. 이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은 마주하기 싫은 감정이지만 마음은 그것을 들여다보고 치유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신호를 보냈던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것을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패턴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나의 행동과 감정, 생각을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패턴이 보인다. 그동안 나를 관찰하지 않아서 알 수 없었을 뿐이다. 알아차린 패턴은 바꿀 수 있을까? 물론이다. 이미 마음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위한 감정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나를 신뢰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도 신뢰할 수 있다. 그때 삶은 우리의 모든 상처들이 사실은 축복이었음을 느끼도록 인식의 전환을 선물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피하려 했던 감정들을 온전히 끌어안을 용기를 줄 것이다. 그러면 모든 부정적 감정들에게 감사하게 되면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된다. 피해야만 했던 감정과 기억이 감사한 일로 전환되면
반복되던 패턴에 대한 자신의 대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경험에 의하면 이성을 만나면 배신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서 파생된 집착이나 심한 질투심이 믿음과 허용으로 바뀌면서 자신과 상대 모두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했고 사랑이 늘 잔잔하게 존재해 만족감이 커졌다. 이 밖에도 다양한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서프라이즈 파티에서 숨겨놓은 선물을 찾듯이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처럼 마음 공부는 내가 변화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투자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유튜브를 전업으로 해보겠다는 결정을 했을 때 시간 투자 대비 수익을 따지고 들어간 게 아니었다. 계산기 두드리는 단계를 생략하고 그냥 해보고 싶어서 가슴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했던 내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다. 들쑥날쑥한 수입 구조였다.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로 했다. 들고 있어야 돈이 된다, 버텨야 돈이 된다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직장인처럼 한 달에 수익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로 시작한 일이다 보니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선택의 여지 없이 단타로 들어가야 했다. 멋모르고 들어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초심자의 행운 따위는 오지 않았다. 처음부터 리스크가 발생했다. 10% 이상 마이너스가 되는 바람에 빼지도 못하고 계속 그래프만 쳐다보고 있었다. 마음이 어지러워져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렇게 장이 마감하고 밤이 되어 잠이 들었는데 하루 종일 얼마나 마음을 썼는지 주식하는 꿈을 꾸게 되었다. 그런데 꿈의 설정은 현실과는 달랐다. 현실에서 원하던 것이 정확히 꿈으로 나타났다. 마이너스였던 종목이 플러스로 바뀌어 상한가를 간 것이다. 너무 좋아서 정체불명의 막춤을 추었다. 다음날 아침 꿈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왠지 그 꿈이 현실로 연장될 것만 같았다. 장이 시작되는 9시가 되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주식거래 어플을 실행시켰다. 세상에, 바로 어제 마이너스 10%였던 종목이 장이 시작되자 플러스 10%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혹시나 떨어질까 소심한 마음에 곧바로 매도를 하고 10% 수익을 남겼다. 이 종목은 그날 결국 상한가를 찍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이런 와중에도 마음 공부를 놓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루 종일 나는 마음의 변화를 계속 세심하게 관찰했다. 마침 그날 밤은 라이브 방송이 있는 날이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 방송이 끝난 다음날 만들 컨텐츠를 준비하다가 새벽 2시쯤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메일을 확인했다. 5분 전에 한 통의 메일이 와 있었다. 라이브 방송을 본 다음에 보낸 구독자의 메일이었다. 제목은 써니즈님이 고민했던 과정을 똑같이 겪으면서 물질계와 정신계에서 동시에 밸런스를 잡는 퓨리스라고 합니다. 라는 꽤 긴 제목이었다. 그분은 1억으로 주식을 시작해 200억 이상으로 불린 전업 투자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지금은 젊은 창업가들을 돕는 엔젤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다. 투자를 하면서도 마음 공부를 놓지 않고 있으며 돈을 버는 목적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고민했고 지금은 그 조화로움을 찾아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 써니즈 채널의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다가 어떤 끌림이 느껴져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내용이었다. 메일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도 어떤 끌림이 일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반대로 의심하고 거부하는 생각들이 일어났다. 머릿속에서 속삭이는 생각들은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과연 진실일까? 흔히 주작이라고 말하는 그럴듯하게 지어낸 뻥이 아닐까? 같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넘어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 메일에 적힌 전화번호로 바로 연락을 했다. 안녕하세요, 써니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방 연락 주셨네요.
네, 저도 뭔가 끌림이 느껴져서 바로 연락드렸습니다. 하하, 네. 최근에 마음 공부와 명상을 하면서 유튜브를 보다가 써니즈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과거에 고민했던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놀러 오세요. 네, 한번 뵙고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200억이나 보셨다고요? 나는 유치하게도 200억이라는 숫자에 먼저 꽂혔다. 나에게는 판타지 같은 세계의 숫자였지만 그래서 더 호기심이 일었기 때문이다. 네, 제가 몰입형 인간이라서요. 주식에 몰입했어요. 써니즈님 채널을 통해 마음 공부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저도 뭔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연락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써니즈님처럼 단타를 하면 금세 돈을 다 잃게 되거든요. 다른 일에도 집중을 못하고 삶이 건조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배우고 깨달은 것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머릿속으로 가짜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면서도 왠지 모를 편안함과 끌림이 계속 느껴져서 약속을 정했다. 그분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으로 갔다. 차를 몰고 가지 않고 SRT를 탔다. 대전역에서 수서역까지 SRT 열차로 1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했다.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스타트업 회사들이 여럿 입주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내리자 통유리로 된 큰 문이 보였다. 밖에서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사무실 환경이었다. 유리문 안쪽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아무도 문 앞에 오지 않았는데 문이 열렸다. 누군가 안에서 보다가 잠금 해제를 한 모양이었다. 들어갔더니 회사 직원분이 한쪽에 마련된 회의실로 안내해 주었다. 유리로 된 회의실로 다가가자 안에는 퓨리스님이라 예상되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 키가 아주 크고 체격도 좋았는데 옷차림은 세상 편한 트레이닝복이었다. 나와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진 않은 것 같았다. 인상이 푸근하고 좋았다. 특히 눈이 크고 맑은 것이 신기했다. 나는 그를 돈 번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맑은 눈이 신경 쓰였다. 뭐야? 왜 이렇게 눈이 맑은 거야? 하는 마음이었다. 나를 발견한 그분은 웃으며 반겨주었다. 어서 와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의실에서 우리는 서로 궁금한 부분들과 어떤 삶을 살아왔고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회의실에 들어온 지 10분도 채 안 되어 그분을 편하게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명함을 주었기에 본명을 알게 되었지만 그분이 나를 써니즈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나도 그를 퓨리스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어울릴 것 같았다. 그러다가 앞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그냥 형님이라 부르기도 했다. 형님은 이 건물의 건물주였고 청년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도 하고 사무실 임대료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제 다른 이의 성공을 돕는 일을 같이 병행하고 싶다고 했다. 처음 만난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사람을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느낌을 받은 것을 볼 때 좋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분명했다. 그날 이후로 거의 매주 한 번씩 주식 공부를 하기 위해 형님을 만나러 갔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눈이 맑고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내 이상형이었다.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마음 공부와 돈 공부가 조화를 이룬 그 모습이 진심으로 부러웠다. 나는 균형 잡힌 그의 모습을 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먼저 해결하거나 정리되어야 할 것들이 있었다. 나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과 어떤 것을 해야만 한다는 습관이 뒤엉켜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자꾸 팔랑귀가 되고 있었다. 뭐든 조금 더 좋은 것이 나타나거나 혹은 작은 시련이 닥치면 화들짝 놀라 금세 다른 것으로 갈아탔다. 그래서 두루두루 특별히 못하는 것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확실히 잘하는 것도 없었다. 나는 변화하고 싶었지만 사실 뭘 바꿔야 하는지도 잘 몰랐다. 마음속에는 빛보다 어둠이 더 많았고 끝없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다. 삶은 내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대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는 것 같았다. 결과가 되어버린 완성을 쫓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만들어질 미래의 모습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미래가 펼쳐지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믿음? 그렇다. 모든 균형은 믿음 속에서 나온다. 믿음이 흔들리면 불안이 찾아오고 불안해지면 균형은 여지없이 깨진다. 마음 공부와 돈 공부를 같이 하기. 형님과 같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다. 공부를 하려면 실제 경험을 해야 해서 추천해준 해운 관련 종목을 소량 구매하기로 했다. 사실 여윳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시점은 2020년 11월이었다. 형님이 공부해보라고 알려준 종목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주당 2, 3천 원 하던 종목이었는데 내가 매수하려던 시점에는 15,000원까지 치솟아 있었다. 소액이었지만 막상 매수하려고 하니 5만 가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소심하게 한 주만 샀다. 그리고 형님을 만나서 다시 물었다. 지금 많이 올라 있는데요. 지금은 샀던 사람들이 팔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요? 그러자 형님은 오른다면 왜 오르는지, 내려간다면 왜 내려가는지에 대한 두 가지 가능성 모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형님은 정보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펼쳐보았을 때 반드시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거나 10배 이상 성장할 것 같은 종목에만 장기 투자한다고 했다. 내가 물어본 종목도 많이 오른 것 같지만 형님이 먼저 파악하기로는 아직 한참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 종목은 정말 더 올라갔다. 5만 원까지 갔으니 말이다. 그러는 사이 형님은 새 종목을 더 추천해 주면서 공부해 보라고 했다. 엔터테인먼트와 제약, 그리고 광고사 종목이었다. 나는 얼마 전에 받은 유튜브 수익 중 일부를 이 새 주식을 매수하는 데 썼다. 그리고 조금 오를 것 같으면 매도했다가 조금 빠지면 다시 매수하는 방식으로 몇 번 거래를 했는데 과일 때문인지 금방 수익이 나서 투자하는 재미가 있었다. 그러다가 한 종목이 마이너스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떨어질 것 같아 그 종목을 매도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매도하고 나자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더 오를 것 같다는 판단에 다시 매수를 했는데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가 약을 올리는 것처럼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다. 정말 이상한 것은 하락했을 때 내가 예전처럼 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이었다. 마음을 관찰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패턴이 있었다. 상승할 때는 기분이 좋아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주가가 떨어지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주식창 자주 안 들여다보고 장기 투자를 배우기로 했는데 나는 내가 더 빨리, 더 많이 이익을 얻겠다는 조급한 마음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조급함은 최악의 적이다. 조급함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애초 계획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주식을 매수한 뒤 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차라리 보지 않는 게 좋은 방법 아닐까? 나는 궁금했다. 혼자서는 판단이 잘 안 돼 형님께 답을 구했다. 형님의 대답은 그건 좋은 행동이 아니라고 했다. 뜨끔했다. 너무 자주 들여다보지는 말되 아예 신경을 끄는 방식은 맞지 않다. 그건 방관이기 때문이다. 방관하는 것은 공부가 되지 않고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다.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하기로 했으면 그것과 에너지를 나누고 교감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왜 주가가 움직였는지 알아야 무슨 일이 생겨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10배 오를 거라는 판단을 한 이후에도 세상에서는 또다시 수많은 정보들이 새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오를 것이라 예상되었던 흐름이 다시 반대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고정된 정보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이미 게임에서 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오직 지금만 존재하는 것이다.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지금에서야 가능한 일이라고 수십 번은 들었음에도 나는 아직 그 원리를 체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성했다. 공부를 통해 작은 흐름들은 무시하고 큰 흐름이 변하지 않는 이상 주식을 팔지 않는 게 고수들의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고수들은 주식 그래프를 계속 체크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도와 매수를 결정할 때는 그래프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 주식의 세계에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판단은 이미 과거의 일이다. 또한 주가가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판단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다. 그것들은 오직 지금 생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어쩌면 주식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대응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마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리가 좀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